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7개 나라 정상과 세계적 빅테크 기업 대표들은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13년 전 이건희 회장이 단행한 인사 충격요법을 아들 이재용 회장이 위기의 반도체 경영에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내걸렸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김정은이 유훈 통치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 즉 독자적 우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우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AI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AI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과 수넥 영국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여했고요. 7개 나라 정상 그리고 빅테크 11개 기업 대표급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대주재안에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와 21일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입니다. 이어서 이제 외무장관 세션도 있었는데요. 저렇게 이제 서울에서 또 영국 현지에서 화상으로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현재 리시 수넥 총리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화상 대화로 이제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혁신과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오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로 이어지는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주요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되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AI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열렸고 이번 서울회의가 두 번째입니다. 정상 세션, 방금 보신 거요. 안전한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서울 선언의 안전, 그리고 포용, 혁신이라는 새 화두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각 나라의 G7 정상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수장들이 사실은 지금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뜻 보면은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실물인지 아니면 AI인지 잠시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AI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AI라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활력과 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난제로 생각하고 있는 기후 문제라든지 그거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더해서 AI가 파생하고 있는 그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악영향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러한 디지털 갭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성도 최소화하면서 AI의 순기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서울 선언에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 이번에 이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립 추진을 약속한 한국 AI 안전연구소는 자, 어디에 설립되는지 또 설립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해서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는 네. 과기정통부 산하의 그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 에트리라고 하는데요. 에트리. 네, 에트리가 이 전자통신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아주 독보적인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AI 안전연구소를 이제 설립하겠다는 건데 이 AI 안전연구소는 앞으로 이 AI와 관련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협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지 이런 문제까지 담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AI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I를 둘러싼 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개발 열풍으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AI가 어느 수준까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것인지 또는 그게 우리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해악도 불안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스미싱 범죄랄지 가짜 목소리, 가짜 뉴스, 범죄, 테러 이런 데 악용이 되는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앞으로는 뭐 전쟁으로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 추락 장면도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개발을 국제적으로 협업을 해서 어디까지 AI의 개발을 허용을 할 것이고 그 국제 표준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지금 주도권 경쟁까지 지금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AI 안전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석자들에 대해서 앞서 소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G7, OECD, UN 뭐 이런 세계적인 기구에서 이제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를 했고 싱가포르 정상도 참여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영국 브레틀리 회의는 이게 장관급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정상회의로 격상이 됐다. 양적, 질적으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평가죠? 이 AI 정상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가 앞서가느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할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정상회의를 보면 G7에 더해서 들어간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나머지 UN, EU, OECD는 하나의 다자적 결사체, 협의체인 것이지 이게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11개의 빅테크 기업의 CEO가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이 중에 두 곳이 삼성과 네이버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빅테크 기업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아마존이라든지
또 엔트로픽이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예. 구글, IBM, 오픈 AI 해가지고 16곳이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빅테크 CEO는 11명이 이제 참석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 머스크, 슈미트, 저커버그, 이재용 같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런 회의를 하면은 일단 끼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서로 뭐 안전연구소 만들어서 네트워킹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선수끼리는 안다고요. 저기서 정말 첨단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공유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협업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회의 자체가 장관급에서 좀 정상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국의 삼성, 한국의 네이버는 자동적으로 AI의 첨단 회의를 할 때는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어떤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네. 우리도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기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이 일단 있어야 돼요, 카드로.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첨단을 걷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의외로 지금 정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부각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네요. 중요한 회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인된 멤버십을 우리가 받은 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끼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서밋이 있으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그리고 한국 정상은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요. 삼성의 서비스를 AI 기술과 접목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사회와 협력해 AI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이른바 온디바이스 AI, 뭐 영어가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그 새로운 휴대전화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AI라는 게 인터넷에 쌓여 있는 그 천문학적인 정보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는 이게 AI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버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우리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처럼 네. 이 독립된 기기 하나가 AI 칩을 여기다 심어서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도 이 핸드폰 하나가 AI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것이죠. 기계 자체의 AI라는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 자체가 A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가 된 그 S24, 갤럭시 S24 제품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이재용 회장이 평소에 이 AI,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딥보이스랄지 그러니까 가짜 목소리, 가짜 화상 이런 딥페이크, 딥보이스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인식을 해서 스스로 이 스마트폰 자체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부를 해서 이 이용자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그 기계 위에, 디바이스 위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네.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네. 자, 계속 같은 맥락의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요. 자진 사퇴, 용퇴라고도 하죠. 그런 형식으로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인사철, 연말도 아닌데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야구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 축구에도 나옵니다.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저께였죠.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사를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었는데 전영현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을 이 DS 솔루션 부문장,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부로 발령을 내고 그다음에 종전에 있던 경기현 사장을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옮기는 서로 스위치하는 그런 인사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보통 연말에 한 번 정기 인사를 단행을 하는데 그랬죠. 이렇게 지금 연중에 갑작스럽게 교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만 한 15조 원 가까운 그런 적자를 내면서 엄청난 적자가 그렇습니다. 났죠. 한 1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냈고요. 또 이런 적자 단순히 이런 실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에서 지금 타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부품이거든요. AI의 개발에 따라서 이 HBM이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지금 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처지고 있다.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위탁 생산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지금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요? 2위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그 격차가 지금 점점 벌어져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1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겠다고 그런 비전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초격차 반도체 기술이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반도체 산업의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물론 실적이 나빠진 것은 사실인데 이제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건 이른바 분위기 다잡기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13년 전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의 그 아버지죠. 이건희 당시 회장이 단행했던 한여름 밤의 인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면은 그때 이 불시에 사장 임원들을 대거 교체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되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매우 충격적이었죠. 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저는 선대 이병철 회장도 큰 족적을 남겼지만 그 부친의 족적에서 도약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도약을 이룬 삼성의 그 오너가 바로 이건희 회장이 아닐까 사실상 싶어요. 르네상스를 이뤘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유명한 말이죠. 그 와중에 또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인류가 아닌 사료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일화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격적인 교체를 부친인 이건희 회장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당시에 그 한여름밤의 불시 교체를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에 사장과 임원을 대규모로 교체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부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면은 완전히 바꾼다. 그래서 그 교체를 계기로 해가지고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는 하나의 스타트 포인트가 된 것이었어요. 터닝 포인트. 사실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사를 비유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도 TSM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삼성은 뭐 메모리 반도체에 능하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에 능한데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시스템 반도체 뭐 아까 파운드리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 수요가 큰데 오래 전부터 천명을 했었어요. 삼성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TSMC가 어떻게 경영자가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진 TSMC로 만든 비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네. 것이 아닌가. 10여 년 전 부친의 그 대규모 인사, 물론 과거에는 그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삼성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 교체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갈 때 어너러리 엑시시라 그러죠. 나름대로 명예로운 출구를 만들어줘서 여전히 삼성에 대해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는
정계라든지 다른 관계에서 좀 그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는 대기업인데 뭔가 아까 터닝 포인트 말씀하셨지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네, 정목임 의원 말씀 중에 아너러리 엑셋,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퇴진, 관리,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번 인사는 물론 이재용 회장이 칼을 휘둘렀다기보다 겉으로는 자진 사퇴, 용퇴 형식을 띠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이면 반도체 사업이 뭐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반도체 사업을 총괄을 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용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2020년 10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그동안 2번의 정기 인사를 치렀는데요. 2020년에는 당연히 안정적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에 이제 2번째 인사를 할 때 삼성전자 안팎에서 이번에는 좀 뭔가 이재용식의 인사를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작년에도 역시 안정적인 인사를 택했거든요. 2번 연속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비정기 인사를 상당히 깜짝 인사를 발표를 한 것은 최초의 이재용식 인사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말 인사를 기다릴 만큼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재용 회장이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격 인사의 가장 큰 원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대역 폭 메모리,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 첨단 반도체 사업이 경쟁자인 SK 하이닉스에 크게 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 팀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해체했던 것도 패착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HBM이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하나의 웨이퍼에 D램 반도체를 여러 겹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하나의 D램인 것처럼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해서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AI,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거든요. 그만큼 비싸고 굉장히 수요가 많은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SK 하이닉스가 HBM 덕분에 한 2조 8천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냈는데 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보다 못 미치는 한 1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최대 고객 엔비디아도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HBM 반도체의 가장 큰 수요처인데 엔비디아가 한 90% 정도를 사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이 HBM을 개발하고 나서 초기부터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한 발 늦어서 HBM 사업 관련 팀을 2019년에 축소를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거의 사실상 해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HBM을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역시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심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전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지 않으면 이 분야의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충격요법으로 단행한 이번 인사. 과연 누가 기용됐느냐? 반도체 부문의 새 수장에 오른 전영현 부회장은 완벽에 집착하는 기술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때 말이에요. 그 품질 전문가로서 그 긴급 투입이 돼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이 배터리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여줘가지고 불 붙여봐라 그랬다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과학도입니다. 그리고 비서울대 출신이고요. 근데 삼성이 순혈주의 전통이 강하다라고 알려졌다 그러는데 제가 오히려 알기로는 삼성이야말로 성과지상주의자로서 연주를 보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의 사장단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소위 스카이대학 출신이 아닌 지방대 출신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이 그런 저력으로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상 출신 상무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삼성전자 DS 부문장으로 지금 전격 발탁된 이 전영현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러한 비서울대 출신이면서 굉장히 꼼꼼한 아주 그냥 그 완벽에 집착하는 기술주의자.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장단을 구성할 때 이제 기술 부문이 있고 또 법조 부문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요번에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경륜이 있는 그런 인사를 그 채택함으로써 삼성의 변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거나 보통 이렇게 이제 회장이 바뀌면은 자기가 좀 만만한 좀 다소 젊은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그 경영진을 구성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경륜을 꽤 쌓아온 사람으로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고 반도체의 생태계를 꼼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그립으로 뭔가 삼성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격가지 같은 얘기인데 그 일단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다른 그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치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래서 뭔가 삼성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허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미 자유롭겠지만요. 네,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감은 최근 임원 연봉의 동결, 또 중요한 것, 임원들을 주 6일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나타났는데 일화가 있어요. 토요일 날 출근해서 컴퓨터 사내 메시저를 켰더니 임원 1,100명의 불이 들어와 있더라. 네, 사실은 임원 출근 같은 경우에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계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주말 근무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도체 부문에서 상당히 큰 적자를 보고 나서 이미 주말 근무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전기랄지, 삼성 SDS, SDI, 뭐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그 전자 관련 업체들도 공식적으로 이제 지시를 내려서 주말에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임원 연봉 동결 조치는요. 화성 사업장에서 비상임원회의를 한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위기를 느끼고 바로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의료 공백이 100일에 육박하고 있죠. 환자와 병원 근로자들의 고통과 피로감은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간절한 호소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단 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어서 한덕수 총리는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와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위란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 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형식과 논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집계를 해보니까 복귀한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30명을 조금 넘을 그런 수준입니다. 정부는 23일부터 군의관들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느 곳에 얼마나 투입된다는 건가요? 지금 수도권 상급병원에 66명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우선 투입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방의료가 붕괴됐다라는 거하고 필수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것,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군의관들이 동원이 되는데 주로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네네. 지방의료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면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소위 의사의 기본 정신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화라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요. 요번에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에. 그럼 책임도 좀 지게 하고 하면서 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막혀있던 물꼬를 이게 트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을 조속하게 단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죠? 네, 지금 정부는 이미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심장 질환 그 스텐트 삽입 같은 그런 중재 시술에 대해서 수가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 산모나 그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수가도 새로 신설을 해서 인상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단체나 병원단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수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협의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의사협회에서 발표를 하기를 10% 올해 10%는 높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네.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원가의 한 80% 정도 수준 되는데 당장 10%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협상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 사실 정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입장이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가 인상률의 한 5배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도 올리고 이렇게 건강보험 수가까지 올리게 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정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협상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협상을 하면 됩니다. 자세를 서로 역지사지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 국시, 국가고시 연기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고시가 이제 의대를 마치는 본과 4학년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9월 달에 실기 시험을 보고 이듬해 1월 달에 필기 시험을 보는데 지금 2월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습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실습 시간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대에서 지금 정부에 제안을 하기를 이 시험 일정을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은 내년 1월 필기 시험과 올해 9월 실기 시험을 좀 바꿔서 의대생들이 뒤늦게 실습 시간을 채워서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건 과도한 특혜다. 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의대생들이 학업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런 입장을 지금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주말입니다. 그 사이에라도 조속한 국민을 위한 협상 타결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 간부 학교란 곳이 있습니다. 평양에 있죠.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김정은의 초수 항화가 나란히 내걸린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건 공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6일 전에 보도자료에도 이 김정은의 초상화는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김정은이 처음 등극했을 때 그 일부 좌편향 학자들의 주장이 떠올라요. 뭐라 그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알 것이다. 네. 그래서 김정은 리더십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보란 듯이 우상화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실에도 저렇게 3개를 걸었어요. 네, 그거는 자기가 백두 혈통의 본류라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저는 조금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만큼 정권의 어떤 그립을 잡고 있지만 불안하다라는 네. 부분을 또 방증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나는 3대의 후계자다. 이런 양면이 있다. 이런 걸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나온 북한 내부 문건에 이런 김정은 우상화의 단초가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이 군 내부에 하달된 문건에 3대 위인 초상화 정성 사업이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정성 사업.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3대 위인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얘기할 것이고요. 정성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존귀한 물건이나 대상을 손질하고 가꾸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정숙이었는데 저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인의 위인의 초상화를 정성을 가꿔서 가꾸는 일, 이거는 이미 지난 1월부터 군에서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17일에 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가요가 선정가요가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그 가요 내에도 이번에 공개된 그 김정은의 초상화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단계로 군과 인민 그리고 이번에 공산당까지 해서 3단계로 김정은의 우상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얼마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최근 김정은 우상화의 노래, 뭐 친근한 어버이라고 하죠. 해외 SNS에 이게 널리 확산됐고 외국인들이 춤추면서 따라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죠. 이 우상화 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래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 초상화 개양에 대해서 분석을 내놨어요. 북한에서 초상화를 개양하거나 게재하는 데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 보도에서 김씨 3대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상 지도자로서 위상과시의 일환으로 보이며 향후 김정은 우상화 흐름에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그 상식적인 얘기를 통일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체제 그 안에서의 변화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일성 때는 지금도 탈북자들한테 인터뷰하면서 김일성 존경하느냐 그러면은 존경한다라는 사람이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분위기가 김정일로 오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영강급이긴 하지만은 뭔가 쿠데타 비슷한 시도, 좌절되긴 했지만,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는 어떠냐면 저렇게 막 그 소위 서슬이 시퍼런 철권 정치 통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불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일성 때는 이것을 주체 사상을 했잖아요. 김정일 때는 선군 사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이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화하고 더 어떤 악력이 세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국내에서 통치하는데 이 느슨한 고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의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그런 1인 중심의 통치인데 여기 하드웨어로 뭐 SNS도 활용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만큼 강력하게 하는 데는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그립 강화는 반발이 더 커진 데 대한 반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10년을 맞았던 2022년, 재작년입니다. 소위 조선혁명박물관에 김정은 관을 설치했어요. 방이 무려 큰 방이 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때 기념 우표도 발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혁명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북한 선전 매체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북한 최대의 박물관. 그 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일과 김일성의 공산주의 치적을 자랑하는 곳인데 여기에 김정은관이 지난 2022년에 설치가 됐고 여기에는 한 800점 정도의 김정은의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네. 현지 주도를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랄지 인쇄물이랄지 친필로 쓴 글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22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은 집권의 10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었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절세 애국자, 네, 그래서 천하제일 위인. 김정은 동지 추대 10돌 경축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고 김정은의 사진이 실려져 있는 그런 우표여서 이미 2022년부터 김정은의 우상화는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에서의 초상화 태양상이라고도 한답니다. 3대가 걸리고 그 앞에 마르크스 레닌이 있어요. 자, 이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노골적 우상화에 나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앞에 마르크스 레닌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좀 제가 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마르크시즘하고 레니니즘하고 이 북한의 이런 1인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우상화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하면은 공산주의 타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1인 독재예요. 네. 1인 통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이죠. 2대까지는 있었어요. 이제 4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사상적인 맥락은 공산주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함과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어떤 정통성 있는 그런 권력 계승이라는 걸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인민들도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런 세습 통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자신의 권력이 정통성 있게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서구의 마르크시즘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네. 엉터리예요. 국제정치 박사이시기 때문에 간간히 미소를 지으면서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의 스승, 현철의 왕조 시대로 말하자면 세자 사부 같은 존재입니다. 현철의 묘소를 찾아 깍듯하게 참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 현철의 어떤 사람이죠? 네, 1934년에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의 호위 부대의 부대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부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자, 보면요. 네.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물론 연출 사진이겠죠. 그렇죠. 자, 저 장면이 또 화제가 됐어요. 남자가 네. 빨간 장미를 북한에서 들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현철회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송이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올립니다. 네. 2년째입니다. 무릎을 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일에게 현철회가 김정은을 군부의 지도자로 자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결국 김정은이 군대를 장악을 하는데 네.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현철회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해서 현철회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는 안 나오지만 김정은은 저 단 밑에서 90도로 일단 인사를 한 뒤에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어떤 깍듯함, 물론 스승이라고만 보기에는 북한에서는 좀 생뚱맞다 이런
내부적인 지적도 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북한 내에서는 저 빨간 장미를 어머니절 그리고 이게 11월 16일이 북한 네. 어머니절이에요. 그리고 연인한테 하는 거고 저렇게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흰 꽃을 보통 이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도 있지만 특히 현철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내가 그 혁명의 3세대로서 그 내 할아버지 때부터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예우를 다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에 대해서 깍듯이 하나의 그 정권의 수장으로서 예우를 다하라라는 그런 암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 돌아간 사람에게 잘하니까 살아있는 너희들도 대접받으려면 나한테 잘해라. 이런 뜻을 내포하는 그런 선전 영상이라는 해석이셨어요. 자, 끝으로 김정은이 얼마 전 헬기 사고로 숨진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각별한 애도를 담은 조전을 보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란은요, 북한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악의 축에도 같이 끼어들어가 있었고 깡패 국가라고 미국이 성토할 때도 그러니까 서로 동병상련이 있는 데다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거의 북한으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모르는 다양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 걸출한 정치 활동가 하면서 지금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교류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조전을 보낼 정도로 예우를 갖추는 것 같고요. 이란이 저렇게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자꾸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해갖고 한때는요, 이스라엘이 이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교류하려고 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신치영 연세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지 또 재방송은 내일 아침 6시부터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